79회 칸에 내리꽂힌 나홍진표 코즈믹 스릴러 호프. 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그러나 모두가 궁금해하는 호프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립니다. 추격자, 황해, 곡성의 나홍진 감독이 10년 만에 빅 프로젝트 호프를 가지고 칸 국제영화제, 그것도 경쟁 부문에 입성을 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좀 비슷한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은 것, 그리고 애매하게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논쟁의 중심에 있는 것, 네, 모두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호프의 모든 것, 칸 현지에서 라이브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더 스크린 라이브쇼 박혜은입니다. 네, 지금 호프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내용을 꼽으라면 뭐 호불호가 갈린다, 극과 극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칸에서 본 호프에 대한 평, 저는 호, 불호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호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 호 중에서도 극호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호던 아니면 뭐 불호이던 취향과 상관없이 정확하게 호프가 칸 영화제의 이 내리꽂은 어떤 기백에 압도당한 거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호프에 대해서 호불호다, 극과 극의 평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을까, 좀 그 근원지를 살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불호의 근원지를 찾아봤더니 바로 여기입니다. 네, 인디와이어의 기사예요. 데이비드 에를리라는 기자가 썼고요. 특히 이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인디와이어의 수석평론가로 알려져 있고, 지금까지 기생충이라든지 뭐 어쩔 수가 없다 같은 한국 영화에 굉장히 높은 평가를 주고 있었던 그런 대표 저널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디와이어 기사를 보시면요, 굉장히 좀 자극적인 제목으로 시작을 해요. 호프 리뷰, 나홍진 감독의 블록버스터급 이 괴물 영화는 형편없는 각본과 미이라2 이후의 최악의 CG 때문에 망쳐졌다, 이런 헤드라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영화가 이 기사가 또 어떤 내용으로 시작을 하냐면요, 호프의 그 제작비 얘기로 시작을 해요. 한국 돈으로 무려 500억 원이 넘는 제작비가 쓰였다라고 하면서 미화가 약 3,300만 달러 정도 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이 큰 제작비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왜? 미이라2 못지않은 최악의 특수효과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어떻게 보면 본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이클 패스벤더가 2026년에 그것도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서 스콜피온 킹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리뷰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건 두 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인디와이어의 기자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제작비 규모를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돈 500억 원 규모로 160분에 이르는 이 장대한 SF 스릴러를 뽑아낸 이 비용에 대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제작비가 들었다라는 식으로 쓴 게 일단 이해는 안 가고요. 여러분,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아이언맨을 맡았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몸값이 2천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가장 최고의 배우 한 명의 몸값보다 조금 더 높은 비용의 제작비가 어디다 쓰였는지 모르는 블록버스터를 망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는 저는 좀 억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마이클 패스벤더가 스콜피온 킹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점을 가장 단점으로 꼽았는데, 과연 마이클 패스벤더가 모션 캡처를 해서 외계인을 연기했다라는 게 이 영화의 가장 큰 단점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좀 퀘스천 마크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이라2가 그렇게 훌륭한 영화였나? 라는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 그런 인디와의 리뷰였어요. 이 인디와이어의 이 별점 리뷰 때문에 D-를 준 이 리뷰 때문에
이 호프가 칸에서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 칸의 데일리 별점들을 보시면 굳이 분위기가 그렇진 않네 라는 걸 조금 더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쯤에서 칸 데일리 별점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 매일매일 이 다양한 국가의 저널리스트들이 경쟁 부문 영화를 보면서 별점을 매기는데요. 요 칸 데일리 8일자에 나왔던 칸 데일리입니다. 이 칸 데일리에서 호프는요 2.8점 평균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평균 점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점수와 가장 높은 점수가 있는 경우에 합쳐서 평균을 내면 그냥 한없이 중간에 수렴하게 되잖아요. 그거보다는 별점의 분포를 보시는 편이 훨씬 더 영화를 재미있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호프는 영화제에서 최악을 의미하는 X 표시, 1점 표시가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반면에 엑설런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황금종려상 표시도 없어요. 다만 2점을 준 매체가 넷, 나머지는 다 3점을 줬습니다. 여기 3점은 굿, 그러니까 영화가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평가를 내린 기자가 훨씬 많았다. 그보다 X, 그러니까 폭탄을 준 기자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게 호프의 굉장히 고른 호평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칸 영화제에서 17일 날 상영한 호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주목이 높은 작품이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이 작품을 이제 처음에 영화제의 집행위원장인 티에리 프레모가 소개를 할 때만 해도 굉장히 좀 장르적인 특성이 있는 영화다. 근데 과연 SF 영화가 칸의 경쟁 부문에 맞을까? 뭐 이런 궁금증들이 들었던 게 사실인데 영화를 현지에서 보고 나서 이 호프를 경쟁 부분에 초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 칸 영화제에 굉장히 큰 노림수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반응은 칸 류미에르 대극장의 분위기를 보시면 또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뭐 당연히 기사들 굉장히 많이 나왔을 텐데요. 끝나고 7분간 뭐 기립박수가 쏟아졌다. 7분이라는 시간이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그리고 뭐 나홍진 감독에게 굉장히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고요. 이렇게 카메라가 객석에서 하나씩 하나씩 배우들을 비출 때마다 이 근처에 있는 관객들이 정말 크게 환호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황정민 배우 넘어서 이제 옆에 나홍진 감독님 넘어서 조인성 배우에게 카메라가 갔는데 조인성 배우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으면서 이제 카메라를 옆에 넘겨달라라는 제스처를 하게 돼요. 근데 옆에 있는 알리샤 비칸데에게 카메라가 갔었어야 되는데 계속 조인성 배우에게 카메라가 가면서 약간 재미있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알리샤 비칸데와 마이클 패스벤더가 또 이렇게 극장에서 박수를 치면서 함께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카메라가 향한 곳이 굉장히 오래 비추죠. 생각보다. 이렇게 배우들을 훑은 카메라가 향한 곳이 나홍진 감독입니다. 나홍진 감독에게 이제 카메라가 가고 많은 분들이 박수를 쳤고요. 나홍진 감독도 계속 감사 인사를 표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박수가 끊임없이 쳐지고 나서 이 칸에서 감독에게 마이크를 전하는 이제 관례가 있거든요. 이 마이크를 넘겨받은 나홍진 감독은 뭐 이게 좀 일반적인 감사 인사를 표하긴 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감사 인사는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긴 영화를 이렇게 극장을 꽉 채운 관객들 다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칸 영화제는 특히 류미에르 대극장 같은 경우는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남자분들은 턱시도를 입거나 정장을 입어야 하고 그 슬리퍼는 안 되고 반바지 차림도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복장 규정이 있습니다. 영화 한 편 보러 가는데 뭘 복장 규정까지 갖춰가면서 가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 밑에 나와 있는 문구를 보면은 좀 약간 이해가 가는 지점이기도 해요. 뭐냐면
전 세계에서 최초로 상영되는 이 영화에 대한 예의를 갖춰주십시오 라고 써 있거든요. 뭐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가장 79년의 역사를 가진 칸 영화제의 헤리티지는 이 영화를 향한 굉장히 극진한 예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끝날 때 나오는 영화는 박수는 굉장히 관례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정말 이례적인 박수가 터졌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도 경쟁 부분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는 중간에 경쟁 부문 상영작에서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온 게 3번쯤 있었어요. 이게 왜 놀랍냐면 이 리미에르 대극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대부분의 관객은 이제 영화 비평가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소위 팔짱 끼고 들어가게 되거든요, 극장으로. 자, 이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자 라는 마음으로 극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이 손을 풀고 박수를 쳤다는 건 다들 영화를 정말 즐기고 있었다라는 얘기로 풀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의 박수가 나왔다는 거. 어떤 외신 기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내 인생의 칸 경쟁 부분에서 이런 환호와 박수를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번 칸 호프에서 펼쳐진 기현상입니다. 제가 3번의 박수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화의 초반에 한 번, 중반에 한 번, 마지막에 한 번 박수가 터지는데,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지금 굉장히 많이 돌고 있는 영화의 초반 40분은 좋지만 중반 이후부터는 별로다라고 얘기하는 평에 대한 아주 좋은 반박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평가도 중반부터는 별로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칸에서 이제 오프 상영할 때 메모를 하려고 이제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호프는 이미 한국에서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고요. 미국 시네마콘 정도에서만 약간 예고편이 공개되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는데, 그걸 이제 처음으로 한국 관객들에게 좀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 메모를 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전 제가 어느 순간부터 메모를 하지 않았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저렇게 간다고? 저기서 이렇게 간다고? 라고 하는 그 엄청난 점프와 엄청난 긴장감 때문에 그냥 영화를 관객으로서 보게 된 것 같아요. 이 영화제의 집행위원장인 티에리 프레모가 이 작품을 이제 처음 초청하고 소개를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장르가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장르가 바뀐다라는 표현에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대가 바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호포라는 이 작은 마을에서 영화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굉장히 빽빽하고 높은 나무들이 있는 울창한 숲으로 이어지고요. 마지막은 끝없이 펼쳐지는 구불구불한 도로로 영화 추격전의 무대를 옮겨가거든요. 셋 다 추격전인 거는 동일해요. 하지만 이 무대에 따라서 다른 버전의 추격전을 보여주기 때문에 장르가 바뀐다라는 표현을 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중간에 마치 조미료처럼 외계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게 느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많이 나오는 이야기, 160분 너무 길다라고 하는 리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시계 볼 일은 없습니다. 네. 이 영화 보면서 저는 잠깐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렇게 좋은 영화, 재미있는 영화 볼 때 잠깐 정신이 들면 영화가 좀 안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영화적인 도파민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극도로 밀도가 높고 또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든 그 세공 아주 잘한 그 세계에 정말 오래 있고 싶어서 영화가 좀 안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황정민 배우가 나홍진 감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집요한 감독이다. 왜?
정말 자기가 원하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의 모든 영화만큼이나 이번 호프에서도 나홍진 감독의 그 장면 하나하나의 완벽성을 기하는 그 집요함이 돋보였다는 점도 이 영화를 길게 느끼게 할 수 있는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그 집요함으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완성도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모두 액션이라는 것. 그게 진짜 더 놀랍습니다. 근데 그 액션이 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160분 내내 액션이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어지는 그 과정 자체가 160분이라는 시간을 전혀 길게 느끼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화가 길 것 같다는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영화 속으로 한번 조금 더 들어가 보시죠. 네, 이 예고편 처음에 공개됐을 때 많은 분들이 도대체 저곳에서 어떤 SF를 하겠다는 거야? 라고 굉장히 많이 의아해 하셨을 텐데요. 이 영화에 대해서 MBC 임소정 기자가 이런 키워드를 붙였습니다. 논두렁 SF. 네. 이 굉장히 한국 관객들에게는 익숙한 이 배경 속에서 총을 든 일련의 무리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굉장히 기이하게 죽어있는 무언가를 발견하는 이 예고편을 보면 굉장히 논두렁 SF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감독님과 라운드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데 감독님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끊임없이 논두렁 SF 누가 타이틀 만드셨냐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부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이 호프 예고편에 나온 소가 죽어있는 이 도로 여기서부터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추격전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마을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1980년대쯤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이 한 작은 마을인데요. 비무장지대 인근에 있는 바다를 끼고 있는 호포라는 항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분명히 어떤 시대의 무언가를 고증한 건 사실인데 이 스타일이 굉장히 현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황정민 배우가 입고 있는 저 경찰복의 핏이라던가 아니면 굉장히 좀 낡은 것 같은 청 재킷을 입고 있는 조인성 배우의 어떤 폼 이런 것들이 그냥 약간 그대로 좀 집어 올려서 밀라노 패션쇼 런웨이에 올려놔도 되지 않을까 싶을 만큼 각각의 입은 옷들이 굉장히 좀 스타일리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시대극이라는 구분에 놓는 건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좀 두 개의 부딪힘, 80년대라는 배경과 그 고증은 살렸지만 굉장히 현대적인 스타일을 이렇게 부딪히면서 여기가 어떤 시대지? 어떤 곳인지? 라고 하는 이제 궁금증을 좀 유발시키는 이 충돌의 미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총, 말, 산, 여기에 외계인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거 괜찮아?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가장 놀라운 건 영화 자체가 이것들의 조합에 전혀 의문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머뭇거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점이 이 영화를 다른 SF들과 좀 한 단계 다른 영역으로, 다른 차원으로 데려가는 특징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기에서 이 흔들림 없는, 망설임 없는 소재 활용 자체가 영화를 굉장히 당연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도 큰 특징이었습니다. 자, 뭐 많은 이야기들 나왔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영화의 제목은 왜 호프일까요? 특히 이게 영어로 호프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아무리 영어 실력이 그닥 좋지 않아도 이 단어가 뭘 얘기하는지쯤은 알고 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이 단어로 왜 이 영화를 만들었을지에 대한 좀 궁금증이 일었거든요. 그래서 나홍진 감독과 그 라운드 인터뷰에서 이 질문을 좀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 바로 대답을 좀 하지 않으려고
왜요? 뭐 호포라는 항의 이름을 영어로 바꾸면 좀 발음 비슷하게 호프가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뜻에서 만들었어요. 뭐 별 의미 없어요. 라고 약간 애둘러 말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프라는 희망이라는 뜻 어떤 뜻으로 이 영화 제목에 가져왔냐라고 물어봤더니 그제서야 좀 진심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홍진 감독이. 희망은 이루어지기 전까지만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루어지면 혹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 희망이라는 그 단어는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희망이 충돌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희망의 파괴와 혼돈을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영화의 제목을 호프라고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굉장히 잘 지은 제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호포항의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호포항에 등장해야만 했던 그 외계 생명체들과의 희망이 부딪히는 영화, 이게 호프거든요. 네. 또 이 나홍진 감독님이 왜 SF를 만들었을까? 뭐 이런 생각들, 이런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작품 보면서 이건 나홍진의 어떤 새로운 진화가 아니라 지금까지와 이어지는 분명한 연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고편 좀 한번 살펴봐 주시죠. 컨퍼런스. 예. 나홍진 감독의 기자회견 영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범죄물을 이제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전 작가는 어떻게 좀 다르게 만들어볼까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보니 그 얘기가 우주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왜 범죄를 저지르고 왜 폭력이 발생하며 그 외에 다양한 사회 속의 문제가 왜 발생하는가 이 원인이 뭘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 곡성의 삶, 초자연적이고 뭐 종교적인 뭐 그런 지점까지 갔다면 이번에는 우주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네. 이 굉장히 좀 진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배우들의 얼굴도 굉장히 집중하면서 좀 진지한 얼굴들이에요. 근데 이 사진이 약간 뭐 분위기 안 좋나? 이런 짤로 돌기도 하던데 전혀 그렇지는 않았어요. 지금 말씀 들으신 것처럼 보고 나니까 이해가 좀 가더라고요. 사실 나홍진 감독의 전작들을 잘 살펴보면 결국은 폭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왜 이렇게 폭력적인가? 이 폭력의 발현을 좀 탐구하는 감독인데 호프도 그렇게 따지면은 그 연장선상 안에 있습니다. 나홍진 감독 영화 속의 폭력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범죄 영화라고는 하지만 도대체 이 폭력이 왜 지금 나에게 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쓰나미나 재난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고 인간이라는 미약한 존재 자체를 좀 쓸어버리고 사라지는, 그리고 그 황폐한 폐허에 남은 인간을 보여주면서 끝나는 이제 영화들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는 이 곡성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폭력이 어디에서 올 수 있는가, 왜 폭력이 벌어지느냐의 답을 곡성은 좀 초자연적이라거나 종교적인 데에서 질문하고 찾은 영화라면 이번에는 그 질문을 우주에 던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SF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홍진 감독이 갑자기 외계인 크리처를 너무 만들고 싶어서 SF 영화를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라 폭력에 대한 질문, 이 폭력은 어디까지 뻗쳐나갈 수 있는가를 질문하나 보니 자연스럽게 우주로 나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더 놀랍게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우주까지 가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영화 속에서 등장 인물들은 이렇게 완전히 폭력으로 피폐해진 그곳에 서 있는 본성만 남은 인간들의 캐릭터 유형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가장 극한의 순간에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 특징을 이번 호프에서는 3명의 인물의
나눠 놓았고요. 그래서 세 명의 인물이 서로 부딪히고 융합되는 그 과정 자체를 보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호프의 배우들에 대한 이야기로 다음 챕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호프. 예, 가장 먼저 호프를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인물은 황정민 배우입니다. 범석이라는 캐릭터고요. 호포항의 그러니까 파출 소장님이죠. 이 인물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추격해 나가는 인물이에요. 도대체 영문도 모르게 이런 일이 왜 여기서 벌어졌지? 에서 멈추지 않고 그 후들거리는 다리를 덜덜덜 떨면서도 그 본진을 찾아서 계속 추격을 이어나갑니다. 황정민 배우는 이 영화 안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흔들리는 인간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데 그렇다고 자신의 어떤 역할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는 없는, 그리고 반드시 사람을 살려야만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을 해칠 수밖에 없는, 이런 굉장히 좀 복합적이고 양면적인 상황에 놓여져요. 뭐 황정민 배우의 연기에 대해서 평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번 영화에서 황정민 배우의 연기는 약간 좀 전율이일 정도이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저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황정민 배우가 등장하는 이 씬에는 괴물도 모습을 보이지 않지만 다른 사람도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황폐해진 그 마을을 이렇게 저렇게 헤집고 다니면서 혼자서 한 영화의 3분의 1 지점까지 관객을 데리고 어디론가 가야 되거든요. 관객에게 어떠한 얼굴과 눈이 마주치도록 하는 그 역할을 부여받은 게 황정민 배우인데요. 그걸 거의 혼자서 모노드라마를 하듯이 정말 해냅니다. 그리고 황정민 배우, 물론 주변에 이제 조연의 배우들도 많이 나와서 굉장히 양념들을 많이 보여주지만 황정민 배우 혼자 연기한다라는 생각을 거의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뛰어난 연기를 보여줍니다. 좀 약간 놀라운 수준을 좀 한 단계 넘어가는 그런 연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황정민 배우가 그 혼자 연기를 하는 과정 안에서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건 해외 리뷰에도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그 시발이라고 하는 한국 대표 욕설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욕설이 욕을 하기 위한 욕설이라기보다는 거의 약간 감탄사나 단발마의 비명처럼 나오는 이런 소리이기 때문에 되게 좀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감각들이 있거든요. 근데 황정민 배우가 이 대사를 진짜 많이 고민을 하고 탐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라운드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이게 너무 반복되면 듣는 사람들이 불쾌하거나 좀 지겨워질 수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현장의 느낌을 살리면서 이 또 욕의 말맛들을 관객들이 좀 즐기실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황정민 배우가 가장 한국 관객을 지금 제일 만나고 싶어하는 배우라는 생각도 들어요. 직접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 말의 뉘앙스를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관객들을 얼른 만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인물은 조인성 배우에게 이제 초점이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성기라는 캐릭터고요. 뭐 좋게 말하면 마을의 청년회장 같은 인물이고, 평범하게 말하면 그냥 할 일 없는 한량입니다. 그런데 총을 들고 다니고요. 동네 청년들의 약간 우두머리 같은, 골목대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죠. 이 조인성 배우가 처음 딱 등장했을 때 저는 두 가지 점에서 놀랐습니다. 하나는 80년대 핏을 저렇게 스타일리시하게 소화할 수 있었던 건 조인성 배우 캐스팅의 역할이 되게 컸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나홍진 감독님을 너무 닮았다라는, 나홍진 감독님의 닮은 꼴처럼 보이는 이 분장이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수염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투톤의 그 모자까지도 나홍진 감독님이 곡성 때 굉장히 좀 본인의 유니폼처럼 입고 다니시던 그 부분과 굉장히 많이 닮았더라고요. 네. 두 배우, 그러니까 감독님과 배우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감독님 자기를 닮게 연출 스타일을 좀 지시하셨냐? 그랬더니 예, 나홍진 감독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했지만 조인성 배우는 그게 맞다라고 확인해 줬습니다. 예, 이 조인성 배우가 연기한 성기라는 캐릭터는 황정민 배우의 마을 액션의 뒤를 이어서 숲의 액션으로 이제 바통을 터치해가는 인물이고요. 이 안에서 조인성 배우는 마상 액션, 그러니까 말을 타고 하는 액션을 펼칩니다. 약 30에서 40km 정도의 속도로 말을 타고 달리면서 두 손을 놓고 장총을 들어서 액션을 하는데 전 처음에 봤을 때 당연히 CG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걸 일반적으로 스턴트에서도 사실 속도를 굉장히 늦춰서 찍을 만큼 박진감 넘치는 마상 액션이었는데 나중에 조인성 배우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직접 얼굴이 나오는 모든 장면의 말은 조인성 배우가 탔다고 합니다. 영화 속에서 그 지점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어떤 대사가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이 나중에 아마 그 배우가 애드리브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마상 액션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을 꼽으라면 꺾이지 않는 인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인성 배우가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신은 성기라는 캐릭터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여주는 캐릭터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의 존엄성이라는 게 어떠한 것이 나를 해치려고 이 사람들을 해치려고 나타났다면 그것과 대적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 전에 끝까지 맞서서 싸우는 것이 인간의 존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이 캐릭터를 좀 풀이를 해줬고요. 이 성기라는 캐릭터는 지금까지 조인성 배우가 보여준 모든 캐릭터 중에서 가장 강도 높은 액션을 얼마나 우아하게 선보일 수 있는지를 확인시키는 그런 캐릭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조인성 배우의 인생 캐릭터 중에 하나로 꼽히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은 정호연 배우에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정호연 배우는 마을의 파출소 순경, 범석 소장님을 도와서 이제 일을 처리하는 순경 성애라는 캐릭터를 맡았는데요. 저는 이 영화가 정호연 배우의 첫 번째 스크린 데뷔작이라는 사실을 약간 잊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미 오징어 게임이라는 전 세계적인 흥행작에서 굉장히 정말 인상적이고 돋보이는 연기를 보여줬기 때문도 있겠지만 이 영화 안에서 정호연 배우가 등장하는 성애 씬이 그냥 스크린을 꽉 채우는 액션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약간 저 배우가 이 큰 스크린이 처음이라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성애라는 캐릭터가 보여주는 액션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된 2장의 스틸이 되게 아주 정수를 보여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첫 번째 사진은 이렇게 총을 들고 있는 사진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차 안에서 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진인데 이 성애 캐릭터는 총격, 카체이싱, 드리프트 액션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이것도 직접 정호연 배우가 운전대를 잡고 연기를 했다고 해요. 그 80년대 차량이라서 스틱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호연 배우가 일종 운전면허가 없었대요. 그래서 일종 보통 운전면허를 따고 그리고 드리프트를 이제 직접 현장에서 배우면서 현장에서 대부분의 씬은 정호연 배우가 연기를 했다라고 직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어떤 카체이 씬 같은 경우에는 나홍진 감독님한테 한 큐에 오케이 받았다고 굉장히 아이처럼 즐거워하기도 했어요. 이 성애라는 캐릭터는 정호연 배우의 표현에 따르면 가장 선한, 그러니까 인간적이고 선함을 보여주는 캐릭터라고 자기는 캐릭터를 파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황정민, 조인성, 정호연 3명의 캐릭터는 가장 흔들리는 그리고 가장 존엄을 보여주는 꺾이지 않는 인간 그리고 가장 선한 인간이 극한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캐릭터를 풀어나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배우 이야기 했으니까 이제는 할리우드 배우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이클 패스벤더와 알리시아 비칸데가 이번 호프에 참여를 했는데요.
외계인이지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모션 캡처를 사용해서 이 퍼포먼스 캡처를 담은 것도 있는데 이 외계인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퍼스널리티가 강한 캐릭터들이라서 각각 배우의 얼굴이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나홍진 감독이 얼굴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바꿔야 되는 이 캐릭터에 할리우드 배우들을 캐스팅했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반은 지금 이 얼굴이 잘 알려진 할리우드 배우들이 이 외계인 캐릭터를 맡음으로써 이 외계인 캐릭터를 좀 덜 설명해도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알리샤 비칸데르 때문입니다. 알리샤 비칸데르가 나홍진 감독님의 정말 찐팬이더라고요. 그래서 추격자부터 그의 모든 작품들을 다 봤고요. 그리고 나홍진 감독님이랑 같이 일을 하고 싶어서 먼저 좀 연락을 해서 러브콜을 보냈대요. 네, 좀 맞는 작품이 없어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나홍진 감독에게 받은 시나리오가 호프의 외계인 캐릭터였다고 합니다. 너무 흥미롭게 읽었고 이 캐릭터는 자기가 연기했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이 영화의 또 프로듀서로서도 참여하기도 했고요. 또 마이클 패스벤더를 이 영화에 캐스팅하는데 아무래도 혁혁한 공을 세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테일러 러셀 배우도 이제 자리에 함께해서 이야기를 들려줬는데요. 기자 라운드 인터뷰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 답변이 뭐였냐면 외계인 캐릭터를 연기하는 거 어렵지 않냐 아니면 얼굴이 많이 드러나지 않는데 좀 아쉽지 않았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테일러 러셀 배우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 외계인 캐릭터,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만들어진 크리처를 연기할 때는 배우로서 몸을 어떻게 사용해도 맞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가장 자유롭게 연기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아 정말 그래서 저 이 테일러 러셀 배우가 연기한 그 외계인 캐릭터가 어떤 액션을 넘어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놀라운 감정의 순간을 보여주는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배우들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뭐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많이 알려졌다시피 공식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좀 해프닝이 하나 있었죠. 한 호주 배우가 마이클 패스벤더 호주 기자가 마이클 패스벤더와 알리샤 비칸데에게 왜 얼굴이 나오지 않는데 이런 영화에 출연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배우들은 잘 모르겠고 라고 이야기를 한 게 이제 그 미국 배우들의 귀에 들리면서 굉장히 배우들도 당황하고 얼굴도 굳기도 했었고요. 정호연 배우도 굉장히 좀 굳은 얼굴을 보여줬었는데 이 질문은 네, 뭐 깐 공식 기자회견도요. 되게 수준 낮은 질문도 되게 많이 나와요. 별로 가치 없는 질문도 많이 나오는 뭐 사례들이 있지만 좀 저는 안타까웠던 거 하나만 얘기하자면 그 기자회견장의 절반 이상이 좀 아시아 에디터들이었거든요. 근데 질문의 기회가 좀 비아시아 기자들에게 좀 집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반박을 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 아카데미 시상식의 수상자인 조시 브롤린이라든지 폴 베타니 배우 같은 경우는 특히 폴 베타니 배우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아예 드러나지 않고 목소리 출연만 한다거나 조시 브롤린은 타노스에서 완전히 컴퓨터 그래픽으로 바꿔진 새로운 캐릭터를 연기한다거나 할 때도 이런 질문이 통용이 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같이 불쾌해진 거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봤다면 주인공의 역할이 누구고 그리고 주인공들이 어떤 연기를 펼쳤는지 충분히 알았을 텐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나홍진 감독이 할리우드 배우들을 외계인 캐릭터로 만든 것은 지금까지 한국 배우들이나 아시아 배우들을 할리우드 영화에서 썼던 방식을 조금 바꾼 뒤집어서 보여준 시도는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자 이제 액션 얘기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좀 정확히 형용사가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영화를 보고 났는데 현란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았고요.
그 어떤 장면 안에서 그 인물이 왜 그런 몸짓을 하거나 그런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 그걸 관객들이 왜 봐야 되는지 그 본질을 정말 미치도록 정확한 위치에서 보여주는 액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액션의 합을 뭐 새롭게 짰다거나 지금까지는 본 적이 없는 어떤 액션의 스케일이라거나 이런 걸 넘어서서 그냥 그 몸짓 그리고 위치,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서 그런 몸짓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액션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좀 한 단계 나아간 액션의 격을 봤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액션을 정말 너무나 고스란히 담아낸 홍경표 촬영 감독의 영상이 아름답다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이 홍경표 촬영 감독의 영상을 보면요, 뭐 이야기나 배우들의 안으로 들어갔다 밖으로 나왔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그냥 영화의 이 피부 같아요. 스킨. 그러니까 정말 이 영화의 이야기에 착 달라붙어서 그 모든 걸 감싸고 있는 영화의 좀 스킨 같은 그런 영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이야기 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호프의 음악 얘기인데요. 이 정도 규모의 SF 영화, 그리고 단순히 액션이 아니라 액션 너머의 감정이나 어떤 그 다음 세계로 넘어가는 이런 굉장히 규모가 큰 이야기를 할 때는,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를 할 때는 음악이 정말 90% 정도의 이 관객들의 감정선을 좀 쥐락펴락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보통 잘못하는 영화들이 음악이 너무 앞서가거나 음악이 먼저 울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마이크 라벨스의 음악은 앞서지도 뒤서지도 않고 그야말로 캐릭터들을 같이 데리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음악을 들려줍니다. 호프에서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OST를 아마 따로 들으시면 그 장면들이 진짜 거의 재생되듯이 스쳐 지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던 필 감독의 모든 영화 음악을 맡았던 마이크 라벨스 감독이 기자회견장에도 직접 찾아서 또 나홍진 감독이 아벨스 감독에게 박수를 보내고 감사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많이 배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음악이 가지고 있는 힘이 영화의 스케일을 한 번 더 증폭시키는 것 같은 그런 분명한 시너지 작용이 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약간 다른 음악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영화의 착부신, 정말 뛰어난, 제가 아마 SF 영화 중에서도 정말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SF 스릴러 영화 음악을 만들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거의 이제 후반부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런 거죠. 여기가 깐이라서 이런다. 그러니까 깐의 경쟁 부분에 이 영화가 와서 지금 우리가 모두 혼란스러운 거야 라거나, 아니면 괜찮아 깐의 경쟁 부분을 그 정도로 뒤집어 놨으면 뭐 영화가 어떤 불호의 평을 받든 뭐 컴퓨터 그래픽이 조금 퀄리티가 낮든 뭐 괜찮아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나홍진 감독의 어떤 도전 정신, 그러니까 뭐 지구를 넘어서 한국을 넘어서 어떤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의 영화적 세계의 확장을 응원한다. 도전 정신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런 거 아니에요. 퀄리티 따지면서 보셔야 됩니다. 이 말인즉슨 이걸 도전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완성도, 그리고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함의와 이 영화가 지금 여기에 나와야 되는 이유 같은 것들을 좀 굉장히 뭐랄까요, 위로하는, 어루만지는 이런 표현인 것 같아서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고요. 퀄리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영화를 봐도 이 영화에는 빠져들 수밖에 없는 몰입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칸에서 조금 한국 개봉보다 많이 일찍 공개가 되다 보니까 영화의 조각 정보들이 좀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 조각 정보들을 좀 이렇게 채집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화를 먼저 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정보를 좀 적게 할수록 영화를 훨씬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영화를 이미 봤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관객 여러분들이 좀 재미를 느끼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스포일러를 방지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나온 영화들 이 호프에 대해서 막 씬바이씬 분석을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요. 황정민 감독도 이 영화를 한국 관객과 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이 영화의 이제 대사들이 가지는 그 어떤 농밀한 티키타카 같은 이 대사의 한국적인 뉘앙스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건 한국 관객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영화에 퀘스천 마크를 주거나 좀 낮은 점수를 주는 외신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뉘앙스를 모두 다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 영화를 재밌게 즐기지 못한 건 아닌가라는 좀 의심이 들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고편을 이제 보시면 황정민 배우가 빨리 빨리 와 XX라고 말을 하는 그 대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영어로는 ru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대사의 뉘앙스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한국 관객들이 이 영화를 가장 재미있게 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영화는 17일 날 칸에서 경쟁 부분 상영되기 열흘 전에 편집본이 칸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월에 개봉이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 정도 규모의 영화가 개봉을 2달 정도 앞둔 상황에서는 정신없이 후반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될 때예요. 당연히 컴퓨터 그래픽 만져야 되고요. 뭐 분량이나 플롯도 굉장히 많이 다듬으면서 마지막 개봉 버전을 위해서 이제 달려나가야 되는 그 순간인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칸에서 가장 초벌의 호프를 만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나홍진 감독도 실제로 좀 확인을 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영화의 개봉까지 2달 정도가 남아있는데 2달이면 이런 종류의 영화, 특히 컴퓨터 그래픽을 많이 사용하는 이런 영화의 경우는 전혀 다른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장면도 놓치지 않는, 완성도를 놓치지 않는 나홍진 감독이 지금 칸 버전에 만족하면서 상영을 할 거라는 생각은 하나도 들지 않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황정민 배우가 이야기한 좀 재미있는 나홍진 감독의 그 집요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곡성에서 문 앞을 이렇게 살짝 쳐다보는 포스터라에서도 많이 봤던 그 장면 기억하시죠? 그 장면은 이제 주인공이 문 앞을 살짝 들여다보고 바로 나가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는 뭐 몇 초 되지 않는 굉장히 짧은 장면인데 일주일 내내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그 시간이 딱 개와 늑대의 시간, 해가 정확히 뜨는 어떤 10분 동안에만 그 빛이 들어오고 그 빛이 들어오는 10분 동안만 연기를 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그 장면을 건져내는데 일주일이 걸렸다. 자기도 배우라서 아니 이렇게 간단한 장면을 뭐 이렇게 오래 찍나 라는 생각을 해서 좀 감독님한테 불만을 얘기하려고 하는 차에 완성된 오케이 장면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푸른색 컴퓨터 그래픽이나 후보정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그 푸른 개와 늑대의 시간의 하늘을 보고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나홍진 감독이 뭘 하자고 하면 그냥 그대로 조용히 하자, 하라는 대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한 장면의 그 컬러가 주는 뉘앙스 때문에 몇 초짜리 장면을 일주일을 찍는 나홍진 감독이 지금 현재 칸에서 보여주는 약간 후반적이 좀 덜 된 것 같은 컴퓨터 그래픽. 이 컴퓨터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조명 처리가 진짜 중요한데요. 안 그러면 현실 장면과 이 컴퓨터 그래픽 장면이 제대로 붙지 않거나 반짝반짝해서 이물감을 많이 드러내거든요. 이건 이제 후반 작업에서 조명으로 만져야 하는 장면들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아쉬운 장면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칸 버전이 절대 한국 상영작 버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다들 두근두근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고기는 씹어야 마시고 상은 받아야 마시라고 했죠. 칸 경쟁 부분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 호프, 과연 칸에서 수상 가능성 높을까요? 이거는 아무래도 저는 심사위원단의 성향을 좀 파악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79회 칸 영화제 심사위원단의 좀 면면을 보시면요. 서브스턴스의 데미 무어 배우라든지 뭐 햄넷도 만들지만 이터널스도 만들기도 한 클로이 자오뿐만 아니라 뭐 스텔란 스카드가스, 할리우드 영화뿐만 아니라 예술 영화도 많이 참여하는 네, 스텔란 스카드가스 배우나 루스네가, 로라 완델, 뭐 디에고 세스페데스 이런 좀 배우나 영화인들이 많이 이렇게 합류해 있어요.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네, 박찬욱 감독이 올해 칸 영화제의 수장이죠. 심사위원장을 맡았는데요. 심사위원단의 어떤 토론을 통해서 심사를 하겠다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에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심사는 약간 다수결 유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좋다고 하면 이제 그걸로 수상을 결정하는 분위기의 심사위원단이 있고요. 또 한쪽은 굉장히 격렬한 토론형입니다. 그래서 단 한 명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끝끝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내는 이런 토론형의 심사도 있거든요. 근데 박찬욱 감독은 이제 토론형의 심사를 자기는 이제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걸 보면 이번 영화제의 수상작들도 굉장히 좀 기대를 뛰어넘는 이런 영화들이 상을 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보기도 하고요. 한편 어떤 외신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올해 호프에게 가장 어려운 난관이 심사위원장이 박찬욱 감독님이라는 것일 수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박찬욱 감독님이 아무리 호프를 재미있게 보셨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약간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좀 드러내지 못하지 않겠나 이런 뭐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저희도 일견 그런 타당한 지적이라는 타당한 의견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박찬욱 감독님이 심사위원으로 초청된 칸에서 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논두렁 SF 아니면 코즈믹 스릴러 이 호프가 어떤 결과를 얻어갈지는 내일 폐막식까지 기다려보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도 호프 보고 나서 폐막식까지 있기로 했습니다. 네, 첫 번째 더 스크린 라이브 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